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여러분, 물류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본 수업을 통해서 합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께서 물류관리사가 되는 과정에서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화물 운송론입니다. 역시 물류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화물 운송인데요. 결국 어떤 여러가지 물류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운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급사슬이라고 합니다. 이 공급사슬의 과정을 보면 제조 과정이 있고요. 그죠? 제조되기 전 단계에 수많은 부품 공급업자가 있습니다. 부품 공급업자가 있고요. 또 수많은 원료 공급업자가 있어요. 그죠? 그 원료 공급업자가 부품을 공급하고 또 부품사에게 전달된 그 부품들이 결국 이 부품을 또 제조사에게 전달되고, 이런 수많은 공급사슬 상에 있습니다. 이 공급사슬 상에서 전달되는 일련의 이런 과정, 원재료가 예를 들어서 트럭에 실리고, 또 이 원재료가 또 글로벌리 원자재가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유리, 고무, 그리고 구리 같은 어떤 철, 금속 이런 것들이 다 원재료라고 본다면 보통 이것은 해외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의 공급은 배를 타고 온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온다거나 가끔 트럭을 통해서 오고 있기도 하죠. 이게 이 개성공단 등에서 북한에서 오는 일부의 자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가지 원자재가 수송되는 과정, 그리고 부품사가 또 여기도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품사로부터 제조사에게 전달되는 수많은 어떤 물류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우리는 운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에는 크게 해운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 그리고 육상 운송에는 도로를 통한 트럭을 통한 도로 운송이 있고 철도 운송이 또 있겠죠.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영역의 운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임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며 그 시스템은 무엇이고 그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송 기초의 이해 부분을 챕터 1을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의 기초 이해입니다. 운송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운송이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이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겠죠.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인데, 자, 운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건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물건과 사람도 같이 나눠요. 그죠? 같이 나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물건을 이쪽 장소에서 이쪽 장소로 옮기는 것, 그런 어떤 행동, 그게 바로 운송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운송의 또 여러 가지 특징과 발달 과정인데, 그런 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운송이라는 것은 장소적 이동을 통한다. 장소적 이동을 만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시간적 효용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생산된 어떤 제품이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에서 제조 공정을 거친다라고 만약에 해보죠. 그러면 이동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데, 운송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운송을 직접 안 해오고 운송을 직접 해오는 그런 하나의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체가 운송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 장소적 이동이 있지만 시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 시간적 효용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운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송과 관련된 유사한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운수, 그리고 수송, 교통, 운반, 배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씩 이 각각의 용어가 약간씩 다릅니다만 특히 수송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송은요, 재화의 이동이라는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용어로 운송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자, 수송은 수송과 운송은 자 일단은 거의 동의어예요. 거의. 그런데 운송은 사람과 사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수송은 화물에 해당됩니다. 화물이나 사물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수송에는 사람을 포함하는 용어는 원래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쭉 보시면 6번에 해당되는 수배송, 여기는 수송 및 배송을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수송은 이 아까 운송처럼 그 수송의 개념이 그렇고요. 배송은 트럭을 이용해서 수화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특별히 배송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배송인데요. 배송은 결국 수송과 운송에는 항공운송, 철도운송, 트럭운송, 해운운송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여러가지 전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조된 제품을 유통사에게 제공한다. 유통사에게. 그러면 이 과정은 배송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제조된 제품을 트럭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배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 언어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다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운송의 기능과 효용 이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의 기능과 효용. 자, 운송의 기능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약속된 장소와 기간 내에 재화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게 운송의 주요한 기능이죠. 네. 그리고 판매와 생산을 조정하여 생산 계획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결국은 생산하는 과정, 이게 생산 과정이죠. 생산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부품과 다양한 원자재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산 계획에 맞춤화된 그 운송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만 그 맞춤화된 어떤 제조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 계획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 운송 중 운송수단에 일시적으로 재화를 보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운송의 기능이다. 결국은 생산과 소비가 있는데요. 생산하는 제조 공정이 있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공간 혹은 유통하는 공간, 이 유통사에게 전달되는 이 서비스가 바로 운송인데 장소적, 시간적인 효용을 제공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운송의 효용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할 텐데요. 운송의 효용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운송의 효용에는 무엇보다도 장소적 효용이 있습니다. 장소적 효용.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 효용이 있습니다. 운송의 효용에는 장소적 효용, 시간적 효용,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장소적, 시간적 효용이 있다. 특히 이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소적 효용은 왜 오느냐? 이 장소적 효용은 왜 올 수 있느냐?
일단은 분업화라는 것이 중요한 용어예요. 장소적 효용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배경은 분업화다. 결국 지역 간의 입지 거리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해서 생산과 소비를 유기적으로 분담하는 거죠. 생산하는 애, 소비하는 애. 만약에 이 운송 서비스가 없으면 자기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가 먹고 싶다. 그럼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에서 고등어 나는 거 맞나요? 자, 강원도에 가서 고등어를 잡아야 돼요. 운송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서 고등어를 먹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분업화예요. 분업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범위 및 기능의 확대도 가능합니다. 네. 원격지에서 생산하고 그 판매된 어떤 재화를 여기서 사용하고, 그리고 집중, 분산화, 상품 가격의 조정, 안정화, 유통의 시스템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촉진,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 운송이 나은 것이다. 운송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원자재가 공급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운송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석유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그게 바로 장소적 효용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말이 분업화다.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시고요. 시간적 효용은 역시 장소적 효용과 연관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 10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 10개의 집이 있는데 10개의 집이 다 고등어를 사와요. 직접 강원도에 가서 10사람이. 그러나 어떤 하나의 운송 서비스가 있다면 10사람이 먹을 그 고등어를 강원도에서 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들이는 비용보다 10사람이 들이는 비용의 합계의 평균치가 더 낮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시간적 효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장소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해 주는 것이 결국은 시간적인 효용을 주는 것이다. 시간적 효용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 운송이라는 개념 안에는 여기에 일부분은 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보관. 그러니까 결국은 창고 기능을 한다는 거죠. 창고 기능. 아시겠죠? 창고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보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어를 먹고 싶은데, 고등어가 만약에, 제가 고등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얘를 자꾸 고등어로 두네요. 고등어가 만약에 겨울철에만 잡힌다. 그러면 여름, 봄, 가을에는 고등어를 못 먹는 거죠. 보관의 기능이 없다면. 이게 시간적인 효용을 극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분업화, 분산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면 제조사는 제조에만 주력을 못해요. 제조사는 자기가 잘하는 제조에 특화돼서 제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필요로 하는 재화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야 하니까요. 그렇겠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운송의 3대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송의 3대 요소 하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운송 연결점, 운송 경로, 운송 수단. 이게 운송의 3요소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교통의 3요소가 있어요. 교통의 3요소는 경로, 수단, 노동. 교통은 어떤 특정 경로를, 예를 들어서 트럭을 통해서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뭐 배를 타고 갈 것이냐, 이런 수단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교통 운송의 운전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역을 하고 누구는 싣고, 그죠? 누군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동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의 3요소입니다. 운송의 3요소, 교통의 3요소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송 연결점 같은 경우는 결국 환적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적 작업. 무슨 얘기냐? 해운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면 해운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이동한 석유를 공장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트럭을 통해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나의 운송 연결점이 있다. 그리고 운송 경로, 도로냐, 철로냐, 항공로냐, 해상로냐, 이것이 바로 운송 경로입니다. 운송 수단은 화물 자동차냐, 철도 차량이냐, 선박이냐, 항공기냐, 이런 것이 운송 수단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교통의 3대 요소랑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 비슷하죠. 운송 경로도 조금 비슷하죠. 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각각을 구분해서 운송의 3대 요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송의 중요성과 효율화의 필요성,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운송의 중요성. 운송은 왜 중요합니까? 총 물류비 중 약 3분의 2가 운송비이기 때문이다. 운송비가 총 물류비 중 3분의 2가 뭐다? 운송비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절감하는 것이 물류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 총 물류비에서 운송비가 3분의 2나 차지하니까, 그러면 그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목적이란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 그럼 이게 이윤인데 profit이라고 하죠. profit. 이윤은 뭐냐? 이윤은 뭐냐? R-C예요. R-C. R은 revenue,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에서 cost,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비용을 줄여야 돼요. 물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매출을 극대화시킬 방법도 계속 모색을 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시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에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물류비에 있어서 3분의 2가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코스트가 바로 운송비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운송비이기 때문에 운송비를 줄이면 물류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운송 부문의 합리화는 물류 기업과 화주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결정한다. 운송 부문을 합리화해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차원에서도 물류비 절감은 인프라 구축과 수송수단 분담 구조 개편과 세제, 금융지원 등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국가 물류비를 절감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제고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뭐 도로가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태국이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구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비포장도로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km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거기는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비포장도로. 그런 곳에서 기업이 경영활동 하는데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죠. 그럼 운송비가 많이 드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드는 거니까. 그럼 비효율화는 그곳에서 기업하는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니 당연히 국가 경쟁력에도 훼손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운송은 뭐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운송 수요의 특징을 보시면 운송 수요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질적 개별 수요의 성격을 갖는다. 이질적 개별 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조그만 화물 운송이냐, 아니면 큰 화물이냐, 벌크냐, 아니면 이렇게 그 석유처럼, 가스처럼 기체나 액체를 나르는 것이냐, 고체를 나르는 것이냐, 또 프레질, 깨질 염려가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질적 특성이 있다. 운송수단의 대체 가능 여부에 따라 운송 수요가 크게 증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 뭐 이런 분필을 날라야 되는데 이것을 나를 수 있는 수단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경우가 있고, 그 대체안이 있을 때에 따라서 그 운송 수요가 크게 달라진다, 그렇겠죠. 또 계절적 변동성도 있고요. 보관, 창고, 포장, 하역 뭐 여러 가지 것들과 운송 수요가 결합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운송 수요는 가격의 변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운송 가격이 변하면 운송을 안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럼 운송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운송을 안 할 것이냐. 운송 안 하면 생산을 못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요가 달라지면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는 탄력적이에요. 갑자기 너무 비싸져요. 그럼 소고기 안 먹죠. 네. 그러나 쌀은 비탄력적이에요. 쌀은 가격이 비싸도 쌀은 먹어야죠. 그리고 가격이 싸져요. 그런다고 쌀을 많이 먹나요? 가격 싸다고 쌀을 더 많이 먹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운송도 좀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송 효율화의 필요성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효율화가 왜 필요하냐? 여기 보시면 과거의 운송 목적, 오늘날의 운송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결국은 물류비 절감, 그리고 고객 서비스 향상, 이런데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경쟁, 기업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 국제화되고 또 세계화됨에 따라서 물류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국가 물류비의 추이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 물류비를 일단은 요약을 보시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표를 보고 계시겠지만 국가 물류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추세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떨어지네요. 네, 물류비가 떨어져요. 국내 물류비가. 그리고 국제 물류비도 조금 떨어지네요. 최근 들어서. 근데 연평균 증감률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적인 증감률이야. 일반적으로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증감률 여전히 오르죠. 무슨 말이냐면 요거에 비하면 올라간 거죠. 그죠? 요거에 비하면 올라간 거예요. 연평균 증감률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GDP는 이렇게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여전히 계속 올라갔어요. GDP는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는데 최근에도 GDP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물류비는 떨어졌다. 그래서 GDP 대비 물류비의 비중은 어때요? 추이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물류비, 전체 GDP 규모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줄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사하는 바는 물류가 좀 더 효율화되고 있다. 아까 국가의 운송 수단이나 운송 시스템이 점점 더 인프라가 확대되고 발전돼서 기업이 경영 활동하는데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물류비를 이제 기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수송비가 최근에 줄었고요. 그죠? 그리고 재고 유지 관리비는 계속 늘고 있어요. 포장비도 늘고 있어요. 화역비도 당연히 늘죠. 보통 이때보다는 줄었지만 보통 하역비는 노동력이니까 좀 줄죠. 물류정보 관리비도 계속 늘고 있네요. 근데 물류비 총계가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뭐예요? 수송비에 있다. 왜냐하면 전체 물류비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그냥 봐도 단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줄어봤자, 아무리 늘어봤자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줄면 거의 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를 줄이는 것이 국가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단위죠. 운송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운송의 구분은 일단 크게는 국내 운송이냐 국제 운송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또 삼국 간 운송도 있습니다. 물론 기타 운송이 있습니다. 기타 운송 한번 보시면 자가 운송이냐 영업 운송이냐 차이가 있죠. 또 정형 운송과 비정형 운송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화물이 있는가 하면 벌크 화물 운송이 있는 거예요. 정기 운송이냐 부정기 운송이냐, 이것은 마치 택시는 뭐예요? 부정기 운송이고 버스는 정기 운송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단일 운송이냐 복합 운송이냐, 간선 운송이냐 지선 운송이냐, FCL 운송이냐 LCL 운송이냐. 이 개념은 특히 FC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둘 다 컨테이너 하나에 만재된 대량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FCL 풀 컨테이너라고 하고, 그 다음에 less than 컨테이너니까 그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운송하는 것을 LCL이라고 합니다. FCL, LCL. 나머지 용어도 한번 눈에 익숙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 개념은 추후에 다시 더 집중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단원, 그 운송수단의 선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수단의 선택.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적절한 운송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운송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거나 운송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보다는 뭐예요? 합리적인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 이게 중요해요. 전체 물류비를 절감, 토탈 코스트, 전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송비를 절감, 운송비가 전체 물류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운송비 그 자체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비용을 증대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합리적인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운송수단의 선택입니다. 운송수단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과정에서 이 기준으로 선택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송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운송비를 절감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일종의, 아시겠죠?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송수단의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최적 운송수단의 선택 기준은 첫 번째 뭐예요? 화물의 특성입니다. 화물의 특성.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송수단의 특성. 화물이 어떤 화물이냐, 운송수단은 어떤 운송수단이냐, 그게 다 맞아야죠. 그래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화물의 종류나 성질이나 용적이나 무게나 성격이나 운송거리나 또 납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패션용품 같은 경우는, 패션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항공 운송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 패션 산업의 그 트렌드가 너무도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있다 도착하면 원자재가 그 안에 트렌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바로 즉시 운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걸 이용하는, 어떤 해운을 이용할 것이냐 항공을 이용할 것이냐 다르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게 맞죠.
운송수단의 특성이 뭐 항공운송의 특성과 해운운송의 특성과 트럭운송, 도로운송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것들은 이제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송수단의 특성에 대한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이용 가능성, 편리성, 신속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운송수단의 여러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평가 목록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용 가능성, 지정일 내 인도가 가능할까? 만약에 내가 항공운송, 해운운송을 이용해서 해운운송이 더 쌀 텐데 해운운송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그 날짜에 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편리성, 뭐 운송이 굉장히 복잡한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속하냐? 신뢰할 만하냐?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겠죠. 다이아몬드를 운송하는데 뭐 어떻게 운송할 겁니까? 이런 건 자가 운송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뢰성, 안정성, 뭐 클레임이 발생한다든가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멸실 손상이 된다든가 경제성, 그게 충분히 비용에 저렴하냐? 스티로폴을 날릴 거예요. 스티로폴을 날릴 건데 항공운송을 통해서 날릴 거냐? 굉장히 저부가가치적이잖아요. 부피는 큰데 그 하나의 가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운송료가 더 비싸겠죠. 그런 것처럼 운송수단별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운송수단을 평가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운송 유형별, 화물별 적합한 운송수단을 좀 찾아볼게요.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 공장, 물류 거점 간 간선 운송일 경우 고려할 거는 충분한 납기, 계획 운송, 소품종 다량 화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걸 고려해서 적합한 운송은 아마도 트럭이나 컨테이너 차량, 뭐 원거리일 땐 특히 선박을 이용할 거고요. 공장에서 대규모 소비자로 직송한다. 직송. 그런 납기가 이제 불충분하고 정확하게 운송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형 트럭이 아니라 중형 트럭. 그죠? 물류 거점은 공장에서 하나의 창고로 이동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물류 거점이라. 그죠? 상대적으로 중형 화물 혹은 소형 컨테이너. 그 다음에 물류 거점에서 소규모 소비자로 배송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소형 트럭이나 혹은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정말 더 작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치킨을 하나 배달하는데 트럭으로 할 거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들에 따라서 운송수단이 바뀐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운송수단별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화물 자동차 운송, 그리고 철도 운송, 해상 운송,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항공 운송 쭉 넘겨보세요. 먼저 파이프라인 운송, 소화물 일괄 운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많이 출제돼요. 여러분 각각을 어떤 운송수단이 있는가, 이런 운송수단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화물자동차 운송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근데 철도 운송에 대한 특징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장점, 단점, 특징 이런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도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물차 운송 정리를 하나씩 할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화물차 운송 같은 경우는, 화물차 운송은 첫 번째, 이거는 일단 단거리에 적합하다. 단거리에 적합하다.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문전 연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전 운송 혹은 문전 연결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문까지 배달이 된다는 거죠. 화물은. 자동차는. 철도는 그렇게 안 되죠. 해운도 그게 안 돼요. 항공기도 안 돼요. 되는 건 트럭이에요. 트럭. 화물차 운송.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나머지 특징들도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철도 운송이 있어요. 철도 운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장거리 간선 운송. 중장거리 간선 운송, 간선. 문전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석탄을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납품을 한다. 그럼 철도로 하죠. 그럼 철도에서 하역을 통해서 트럭을 철도에 예를 들어 어떤 역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또 운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철도 운송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 하나는 저렴하다.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 물론 가끔 철도도 사고가 납니다만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가장 덜하기도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예. 모든 운송 시스템은 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안정성이 있다. 예. 자동차 사고는 빈번하게 나지만 우리 철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덜하죠. 예.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주요한 특징들을 제가 적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상운송은 우리나라는 해상운송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북쪽은 육로라고 생각하지만 북면은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면이 이제 닫혀 있다. 해상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렴하다. 해상운송의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저렴하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징들도 여러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상운송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기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 다음 항공운송을 보겠습니다. 항공운송도 역시 기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항공운송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고가품의 낭비. 알겠죠? 그리고 또 특히 뭐예요? 급한 화물. 대표적인 게 혈액, 다이아몬드, 반도체, 이런 것들. 패션용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다음 하나는 파이프라인 운송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일반적으로 석유나 가스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석유나 가스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하느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 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그 도시가스가 어떻게 공급돼요?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화물 일관 운송. 중요합니다. 소화물 일관 운송. 일반적으로 서류 송달업이라고 합니다. 서류 송달업. 이거는 일반적으로 서류나 택배에 해당된다. 자, 우리 사회가 점차 어떻게 돼요? 온라인 시장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소화물 일관 운송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택배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운송수단별 어떤 특성별 선호 순위를 좀 정리를 해보고 이 시간은 잠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운송수단 특성별 선호 순위를 보면 이용 편리성 차원에서 당연히 자동차가 짱이죠. 그 다음 철도,
이용 편리성에 파이프라인 불편하죠. 근데 비용 차원에서는 파이프라인 짱입니다. 그 다음 해운이고요. 비용 차원에서는 이렇습니다. 속도 차원에서 항공이 짱이죠. 그 다음 자동차. 수송량은 당연히 파이프라인. 석유, 가스 같은 거 얼마나 많이 공급해요. 수도도 그렇죠. 수도. 탄력성 차원은 당연히 자동차입니다. 탄력성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거죠. 탄력성. 아니면 갑자기 이용 구간을 변경한다든가, 예, 비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다든가, 항공 이런 순위입니다. 이 선호 순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는 어떠냐,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속도 측면엔 뭐가 가장 선호되느냐, 탄력성 차원에서 뭐가 더 선호되느냐,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특히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업 내용을 더 자세히 했습니다. 자세히 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후 시간부터는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스타일로 좀 수업의 어떤 방향성을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저는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시간 공부하신 거 제가 특히 중요하게 적어드렸거나 제가 강조했던 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을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